교육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다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로 과정과 수업과 평가 기록, 전반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두 가지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교육과정들이 그렇게 별개의 과정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지점들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IB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예시 또는 모델이 될 수 있는가? IB 도입에 대한 논의가 처음 도입되고 난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극단이 있고요. 중간에는 아마 도입에 대한 신중론, 도입에 대한 우려,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IB 도입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그 다음에 미래 교육의 어떤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공론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하든 찬성하든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 교육이 변해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교육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 그 시기이면 이 시기를 놓친다면, 변화의 시기를 놓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는 것. 이 변화에 대한 요구라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와 IB 교육과정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비교해 보시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그다음 평가가 연계된 일체화된 교육이라는 특성들은 IB 교육에서 얘기하는 학습 통합적 평가와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절대 평가해야 되고 정성적 평가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평가라는 부분들은 옆에서 보시면 학습 지향적 평가라는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서 보시면 종합적 핵심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 IB도 똑같은 개념이 들어옵니다. 역량 중심적 평가라는 부분들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울 것인가, 배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과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 교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배움과 학습에 대한 핵심 역량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IB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런 부분의 중점 등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문한 결과들을 이제 제가 인용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일단 과정 중심 평가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과목별로 선생님들마다 다른 이해 정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과정 중심 평가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직 모호함과 혼란들이 현장에서 공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시면 과목마다 이 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과목의 특성들을 담아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저런 다양한 요소들이 과정이라는 개념들을 구성하는 어떤 종합적인 어떤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교사들을 통해서 모니터한 그런 결과들을 이제 항목별로 나눠봤습니다. 저 맨 왼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 결과들을 기록하고 그걸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의 이 평가의 결과들이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있고 당연히 저는 시행착오들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199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중에 선택형,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 유형들을 도입해야 된다. 아마 이게 수행평가라는 개념들 교육 현장에 처음 도입하게 된 교육부 정책 중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이면 벌써 20년이 지난 시간들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난 동안 수행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과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수행평가라는 개념들을 고민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정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7차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수행평가라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15 과정들에서는 과정 중심이라는 평가 방식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여기에 제기하고 있는가. 과연 7차 교육과정의 수행평가가 2015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 과정에서는 어떤 연속성이 있으며 어떤 차이점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 현장 속에서 활동들이 사실은 형식과 겉으로는 피상적으로는 수행평가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내용적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직 수행평가가 갖고 있는 그 본질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던 평가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행평가 할 때 발표를 합니다. 영어과에서 단어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평가하는 과정들을 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수행평가하는 것들이 여전히 진단평가적인 관념으로 학생들의 서열이나 성적의 결과들을 산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쓰고 있다는 것. 이 진정한 의미의 수행평가가 못 되고 있다는 어떤 반성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그림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차 교육 과정까지 수행평가의 개념은 선택형,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 논술형으로 가자. 중요하게 초점을 둔 부분들은 평가 도구에 대한 고민입니다. 평가 형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2015 중심, 과정 중심 평가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평가 도구나 평가 방식 자체보다도 이걸 통해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개념이고, 이걸 통해서 교실을 변화시키자. 학교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키자.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변화시키자.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변화시키자. 더 나아가서 교사와 교사 사이의 관계들을 변화시키자. 단순히 평가 도구, 평가 방식이 변화라는 부분들이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 수업 전체, 교실의 변화, 학교 전체의 변화들을, 이런 환경적인 어떤 맥락적인, 종합적인 변화에 대한 고려들이 좀 부족했다는 맥락들을 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결과적으로 2015 과정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제기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본질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저런 맥락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해서요. 2015 과정중심 평가 과정들과 IB 평가 과정들이 어떤 연계성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평가가 곧 수업이 돼야 되고 수업이 곧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수업은 수업과 평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평가 순환들이 선순환하는 구조들이, 피드백되는 구조들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맥락들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정확하게 저 부분들을 공시하고 나갔습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는 어느 부분 과정 중심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가 만약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업 외에 과제 형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교육에 의존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자료들 그냥 복사, 편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일단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수업 시간에 함으로 해서 수업과 평가가 일치되는 그런 맥락적인 환경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정주의 평가 모델은 수업 전에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전 수업에 대한 피드백들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수업 과정 중에 수업 자체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업 결과들, 수업 평가가 끝난 게 아닙니다. 평가 결과도 다시 피드백하고 그 평가의 결과들이 다음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이런 순환 구조예요. 이게 가장 큰 과정주의 평가의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B 평가 과정에서 이런 교과 과정과 평가 과정이 일치해야 되는 과정주의 평가 과정들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 문학 수업을 예로 들면 크게 한국 문학 수업의 목표는 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을 단순히 주입하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과 원리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가지 학습 목표를 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 A, B, 그 다음에 마지막 구성과 언어 구사력은 따로따로 내려와서 평가 영역들이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고요. 잘 보시면 학습 목표와 평가 항목들이 그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맥락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요. 평가 영역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가장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이런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방식들을 사용할 것인지 다양한 평가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평가 방식이 보시면 페이퍼 1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에 보는 내용들입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시, 소설,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배우지 않은 작품 중에서 한 작품 선택해서 즉석에서 비평하는 과정.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구술 면접형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은 내용들을 20분 동안 준비해서 선생님하고 1대1로 인터뷰 형식으로, 구술 면접 형식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가고 있습니다. 지필 시험뿐만 아니라 구두 시험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제 정하고 본인이 준비해서 나와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시험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평가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학습 목표와 평가 항목들이 구현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것은 학습 목표와 평가 방식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쭉 보시면, 예를 들면 평가 항목 B에서 내용 이해에 대한 분석과 이런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들을 쭉 저런 기준대로, 핵심적인 부분들은 학습 목표와 수업 과정과 평가들이 유기적으로 일체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각각의 분리된 과정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제 평가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A, B, C, D 항목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건 모든 평가 방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고요. 만약에 평가 내용이 약간 변형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평가 유형들을 그대로 나누고 새로 추가된 내용들 추가함으로써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이 평가표들을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 단계에서 이 일체형 수업들이 어떻게, 과정중 평가가 어떻게 들어주는지 좀 이게 축약해 봤습니다. 기존의 수업 계획 지도안을 보시면 사실은 수업 내용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밑에 보시면 수업 내용과 평가 내용을 함께 유기적으로 구성하자는 거거든요. 평가 단계에서 수업 지도안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평가 계획들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개선안들을 지금 제안하는 방식들이고요. IB 그 수업 지도안을 예시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IB 이제 플래너인데요. 단원 수업 계획 지도안입니다. 보면 밑에 보시면 스타일 1, 2, 3들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는 게 이제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이고요. 그다음 첫 번째 스타일 경우는 이런 부분 좀 단순하고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인물로 규수하는 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플래너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사들은 선택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예시들하고 학습 목표, 학습 단원의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적어 기술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업 지단을 계획할 때는 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질문입니다. 과연 이 단원에서 학생들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건지, 이 단원을 끝마치면서 학생들은 어떤 성취 수준과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에서 출발하고요. 그러면 그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인지, 마지막에는 과연 이 수업을 마쳤을 때 시초에 목적했던 목표와 성취 수준이 도달되어 있는지, 그 성찰, 이 세 가지 순환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래너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단계에서는 이 단에서 배운 학습 목표들이 질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수업 활동과 어떤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도달할 것인지, 그 다음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단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단원 과정에서 과연 학생들이 이런 목표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원인에서 도달하지 않는지,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하고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쪼개 보시면 단원 질문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부터 단원 목표 제시 있고 성취 과제 제시되고 있고요. 좀 색다른 부분들은 세 번째 탐구학습 질문들입니다. 학습 목표들을 수평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면 어떨까, 왜 그렇지, 어떻게 그럴까,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 보시면은 성취 기준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식과 교수 학습 방식 내용들이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저 부분들을 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형식, 서류 작성의 형식의 변화가 아니고요. 실제 수업에서도 수업 과정과 평가 과정들을 일체화시키자는 그런 맥락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사 스스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교사 스스로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들을 자상하는 겁니다. 잘된 부분, 잘 되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상황들을 스스로 리플렉션하고 성찰하는 과정들로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은 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음 수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까지 이렇게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수업 교환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형성평가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 형성평가라는 개념들을 놔두고 2015 과정에서 왜 과정 중심 평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형성평가 있었습니다. 형성평가, 수업이 끝나고 있는 총괄평가 말고 수업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형성평가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쪽지 시험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한 배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형성평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형성평가의 과정들이 진단평가요, 점수 내기 위한 산출 과정들로 쓰이고 있다는 부분들이요. 진지한 의미 형성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행 수업 과정에도 보시면 저는 과정들을 담아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이 형성평가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 공부의 과정들을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위한 피드백이 그런 개념들이 빠진 상태에서 형성평가들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요. 그럼 보십시오. 보통 평가 결과들은 석차나 등수를 매기 위한 정보로 주로 교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형성평가의 결과들이 학생한테 전달이 되고 학생 그 결과들을 스스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성찰의 결과들을 어떻게 수업 과정을 반영할 것인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가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평가 도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수업 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교실의 문화, 학교의 문화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이런 총체적인 맥락들이 결여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IB 과정에 과정식 평가하고 또 비교해봤습니다. 교수학습 평가가 순환되는 구조들이 IB 평가에서는 학습 지향적 평가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장을 위한 평가 과정들을 사용한다는 맥락들입니다.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장이라는 부분도 포괄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총체적인 교실과 수업과 학교의 변화들을 이끌어내자는 맥락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표화시키면
학습 평가가 일체화되어 있고 교사는 수업 개선을 위해서 자기 성찰하고 학생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성찰하는 이런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 있는다는 그런 문제식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평가의 상황들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IB에서 얘기하는 그 평가 피드백이 저런 사이클입니다. 출발점은 저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조사 조례하고 토론하고 창의활동하고 평가 결과가 수업 결과들을 다시 성찰하고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순환 구조로 돌아가 있다는 부분. 저것을 조금 간추리면 또 세 가지 영역들로 됩니다. 질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성찰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피드백 사이클로 돌아가는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들은요. 저 사이클의 기본적인 출발점들이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IB 기본적인 내용들은 탐구 중심 학습, 질문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의 유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질문 있지 않습니까? 육하 원칙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이거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개념문적 질문들 왜? 어떻게? 질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논쟁적 질문요. 찬성이냐 반대냐 너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 논쟁적 질문들 여러 다양한 형식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 질문으로부터 이 모든 수업 과정들을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발견들은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소한 어떤 일상적 경험하는 어떤 일에도 누군가 질문 던졌을 때 그 사소한 현상들이 낯설어지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 사실은 우리 배움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사과가 떨어지지? 왜 출렁? 물이 넘칠까? 아무도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 경험하는 것도 질문 안 되죠. 질문을 던진 순간 배움이 시작되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부릉 기름을 걸어줘야 되듯이 우리 생각이 움직이는 첫 출발점은 질문에서 시동이 걸린다는 맥락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수업하기 전에, 수업 중간에, 수업을 마치면서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에서 끝나는 수업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요. 학생 스스로의 자기 피드백 모델입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이죠. 질문입니다. 그 다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 이번 단원에서 넣어봐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학생 스스로 그 목적지라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학생 스스로 피드백 과정들을 성찰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단원, 새로운 활동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저기 수업 마치기 5분 전에 수업을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활용하는 시간들입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교수가 수업 마치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 5분 정도 두고 학생들한테 저 세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씩을 적어서 제출하게끔 하고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한 수업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이해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이해되고 있지 않은지 왜 이해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피드백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 저희 수업에서도 끊임없이 저런 부분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논문 작성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작성한 피드백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학생들이 참고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지? 왜 이런 주제를 택했지? 혹시 이전에 이런 주제 연구하지 않았나? 이전이 연구들과 너희 연구들이 차별성은 무엇이지? 자, 이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어떤 근거들이 필요할까? 자, 좋다. 이제 주제를 정했으니 다음 단계에서 너가 할 내용들은 무엇일까? 학생 스스로 여기에 대한 성찰의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 가이드에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과정 중에 교사가 저런 내용들을 하면 안 됩니다. 직접 편집을 해주거나 직접 가피를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이 태고 과정 이런 데 개입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고요. 이 모든 활동들이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하는 활동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특정한 과제에 대해서 저기 내용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몇 가지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적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면 피드백도 뭐뭐뭐 잘했어, 뭐뭐뭐 못했어 이런 부분 이런 평서문 형식이 아니고요. 대부분 질문입니다. 이 도입에서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인가? 이 주장은 이 본문에서 어때? 충분히 근거, 설득력 있는 근거 예시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을까? 질문 형식입니다. 열린 질문을 던져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1대1 면담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게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과 토론하게끔요. 피드백도 질문 형식으로 주어야 된다는 부분요. 그 다음에 평가표에 대한 부분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빨간표로 보시면 저 핵심적으로 저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잘한 점, 그다음에 부족한 점, 더 중요한 부분은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 나름대로 코멘트. 이것도 평서문도 들어가고 여기도 질문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피드백할 수 있게끔. 저희 학교와는 1년에 4번 정도 이제 성적표가 발급이 됩니다. 그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거든요. 이 코멘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수업 태도 부분에서 일반적인 기술이 있죠. 어떤 부분은 잘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잘한 부분, 못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수업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예시로 했을 때 근거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이 못됐다. 근거 중심으로 기술하게끔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 성적표 저희 학교에서 쓰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여기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선생님들 가신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멘트 영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성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 부분은 여기 ATL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업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지적. 그러니까 수업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기화시켰는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ATL, 태도 점수라는 부분들은 정의적 요소예요. 자세와 태도가 어떻는지, 열심히 참여했는지, 서로 협동학습 잘 했는지,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어떤 역할과 책임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지 태도 점수들을 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평가 개념이 들어오고 이제 과정중심 평가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적 요소에 대한 표준입니다.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일단 성적표 양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주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성취 기준에 대한 결과들을 주로 몇 점 혹은 몇 프로 등급들을 소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의적 태도, 태도와 자세는 어땠는지, 배움 과정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성찰 과정에서 어떤 성찰을 보여주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개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혹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혹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평가의 기준이 뭔지, 근거가 뭔지, 심지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들이 선생님들 위축되게 만들면서 사실 정성적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내일 준비한 수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사이의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부분.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별표들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에는 나름대로 이 별표라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5개 별표 중에서 평가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별표들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들도 적어놓게 하고요. 저기는 즉석 이제 수업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코멘트를 적혀서 그 코멘트 활동에 대해서 스티커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 학생 이런 내용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 참 나도 몰랐는데 설득력 있는 것 같다. 참 잘했다. 이런 부분으로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평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ICT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이제 피드백 시스템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밑에 보시면 팀메이트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대충 이 피드백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첫 번째,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내가 피드백한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는 정확한 객관적인 솔직한 의견들을 적어내기 힘들거든요. 익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피드백 결과들이 이렇게 통계와 데이터들로 다시 한번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피드백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데이터로 산출되는지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수업 내용 개선들에 참고하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 자신이 스스로 내는 피드백 과정입니다. 수업 전에도 피드백해야 되고요. 수업 중, 수업을 마치고 예를 들어 수업 중에 피드백은 저런 질문들을 근거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저런 질문들입니다. 저런 과정들이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역량 중심 수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의외로 과정 중심 평가라는 부분들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는 개념들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저기 말씀하시는 역량 중심 평가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가. 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역량 중심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지식. 기존의 수업은 지식에 근거했거든요.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더 나아가서 가치. 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의미 있는지 가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아까 정의적 요소 있지 않습니까? 태도와 자세 부분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총체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뭐냐, 역량 중심 수업이 되었다면 역량 중심 평가들로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평가의 과정에서도 단순한 지식, 이것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적인 부분까지도 평가하고 피드백해야 된다는 개념들입니다. 배경, 왜 이런 역량 중심 평가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는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할 그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 내용들이 나중에 학교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현장으로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정말 현실을 써먹을 수 있는 지식들인지 기능들인지 우리 학생들 제대로 미래의 변화에 준비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 75년부터 시작합니다. OECD에서요. 배세코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학습 개념의 변화들이 이제 막 인터넷이라는 지식 정보 사회로 들어가는 맥락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사회, 제조업 중심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전형적인 수업, 어떤 학교의 모습으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들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OECD는 피사 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평가하고 이런 역량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국가 단위로, 일단 전 세계 수준에서요. 그다음 국가 간의 이런 성취도를 비교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보편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고 있던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지적 활동까지 기계가 대체하는 시기에서 과연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금 준비 시작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2015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들을 보시면 6가지 역량들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IB 교과 과정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하고 좀 비교해 보십시오. 용어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항목과 요소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심리적 감성 영역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여기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IB에서는 이 핵심 역량들을 항목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성취 기준이 무엇인가? 이 항목들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업 목표에 담겨야 되고요. 이게 평가 과정을 통해서 평가 성취 기준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구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사고 역량들은 크게 3가지입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그다음 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3가지 요소들,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위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요. 창의적 사고 영역들은 더 세부적으로 저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게 학습 목표에 성취 기준에 담겨야 된다는 맥락들이죠. 현장에서는 이 2015로 얘기하는 핵심 역량 중심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일반적인 핵심 역량과 각 과목마다 있는 교과 역량들의 연계성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연계성도 어떻게 수업에 반영할 것인가? 이것들 반영하고 실천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이고 어떤 예상적인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에 대한 개념 구별이거든요. 핵심 역량은 말 그대로 일반 역량입니다. 총체적 역량입니다. 모든 교과들을 아우르는 범교과적 역량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핵심 역량이 교과 내용의 특성들을 반영했을 때 교과 역량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고요. 핵심 역량을 총론으로 보시면 교과 역량은 강론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어떻게 수업 쪽에서 연계해서 구현할 것인가? 논문에서 저표를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편제되고 있는지를 쭉 비교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총론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과 강론의 교과 개념 사이 개념적인 차이들을 이 차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역량의 연계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2015 교육과정들은 또 두 가지 연계성들을 제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기하는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IB 교육과정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5가지 핵심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교과별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과를 갖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에 근거해서 매 수업, 매 활동 내용들을 이제 수업에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배움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배움의 내용들을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활용하고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 평가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따로 입력하는 과정들이 위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교과목 교사들이 피드백을 올리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담임 선생님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올리게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또 피드백을 올리는 부분들이 영역별로 나와 있고요. 이게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 피드백 모든 기록들이 백업이 돼가지고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몇 년도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기록들을 피드백을 쭉 확인하면서 이 성장 과정들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들을 기록하고 성장 과정들을 추적, 관리,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멘트까지도 이렇게 백업 시스템으로 쭉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학사관리 차원에서 보면 각 학생마다 아까 그 시스템 내 저런 개인 폴더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출결 상황들, 그 다음에 저런 부분들도 이제 요 인게이제라는 종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확인하는 맥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관리 시스템, 저 부분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로 행정적인 성적 관리 차원의 또 종합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 매니지백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IB 과목에서 필수 과목이 이제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논문 과정이고요. TOK, 지식이론, 이 과정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인게이지는 이제 그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교사와 이제 담임 과목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과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IB에서 얘기하는 이제 카스나 E나 TOK 과정들은 필수 과목이라는 맥락입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맥락은 저게 이수되지 않으면, 일정한 조건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IB 졸업장이 안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수하기 위한 기준과 요건들을 충족해야만이 최종적인 성적과 졸업장이 나온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학교 교육의 과정대로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매니지백은
첫 페이지가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학생이 자기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비교과 활동 카스거든요. 카스는 C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의 활동입니다. A는 액션이니까 이제 스포츠 체육 활동이고요. S는 서비스 봉사 활동. 이 세 가지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기가 활동하는 항목들을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파란 거는 이제 제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기 쭉 들어가시면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인지 육하 원칙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왜, 그 다음 이 활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퍼즐,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학생 스스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의 과정으로 비교과 활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할 건지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도 학생이 해야 되고요. 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학생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자기주도 성장의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할 일들은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각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CAS라고 그랬었습니까? 이 총 한 150 정도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CAS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C만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맥락들이고요. 한 시점에 최소한 2가지 활동들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총 18개월 동안 하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교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만 할 수 있게끔요. 모든 내용들이 저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CAS 각 항목들의 내용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 요구 조건들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주도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정 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역량 중심.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더 나아가서 가치와 태도까지도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수업 과정과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자유학기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가 안 한다. 시험 안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평가를 안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런 오해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IB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의 내용들의 어떤 순서를 보시면 일단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학생 스스로 찾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학생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백에 정확하게 내가 무슨 활동을 할 건지 그 활동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저렇게 등록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교사는 학생이 올린 신청서와 매니지백에 올라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카스 내용에 적합하다. 그럼 이제 지도교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은 간단합니다. 체크 표시, 승인.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은 이제 학점 일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한 항목마다 최소한 3개 이상을 작성하게 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간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항목별로요. 그래서 활동 일지, 성찰 일지를 작성하고요. 그다음 그 결과들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도교사가 승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도교사 역할 중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인터뷰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한 중간 단계에서 1차 인터뷰를 하고요. 그 인터뷰 내용들을 녹음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걸 설문지 형식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기록 형식으로 해서 매니지백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2차하고 마지막 3차까지. 그다음 3차 마지막 그 인터뷰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학생이 여기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세이나 이런 활동 기록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학종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학종부에 들어가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추천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이 굳이 고민해서 찾을 필요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지도교사 시켜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근거하는 부분들이고요. 자기소개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일관되게 이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기만의 스토리와 자기만의 브랜드들이 자기소개서 담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근거와 예시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소논문 과정도 이제 매니지백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주제가 무엇인지, 왜 이 주제를 택했는지, 이 주제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기술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정확한 이 과정들을 일지로 작성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 자료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요약했는지 그 과정들을 쭉, 그다음에 개요 작성하고, 그다음에 1차 초안 작성하고 2차 초안 작성하고 마지막 인터뷰까지 모든 과정과 기록들을 일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또 인터뷰 과정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인터뷰 피드백은 3차 세 가지 똑같습니다. 시작할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마무리한 단계. 그다음 최종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인터뷰, 논문 답변. 저희가 석사 박사학위 논문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논문 답변 과정들을 인터뷰로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학생도 최종적인 인터뷰, 피드백 작성하고요. 교사도 전체적인 과정들을 피드백 작성하게 되고,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IB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IB에서는 실제 내부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태도적인, 자세적인 부분은 평가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총 6점 기준에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도 아까 카스 과정들하고 좀 유사합니다. 일단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요 작성하고 논문 일지 기록하고, 그 다음 1차, 2차 초안, 그 다음에 최종 논문 제출하는 과정 거치고, 그 다음 마지막 논문 답변 과정 거치고요. 그 다음 논문 답변 이후에 인터뷰 피드백 작성하고, 이런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게 소논문 작성이 지금 학교에서는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고. 그럼 폐단들이 생기면서 업무 부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학교 수업 과정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게 과정 중심이고 학생 자기주도 방식으로 이 과정들이 체험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이 수업 평가, 이런 학사 관리들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쭉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약간 미국 사이트입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워스쿨이라는, 이건 일반 기업체가 개발한 내용들인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웹사이트가 스마트폰하고 연동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평가 내용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한테도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공유될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스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학부모도 수업에서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어떤 평가들이 있었고, 그 자녀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학부모들도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스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시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런 과정 중심 수업과 평가 시스템이 통합된 이 학정보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구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시행 과정들도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유용한 참고 자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십시오. 1997년에 필고사 선택형 비폐지하고 이제 서술형 주관식 평가로 가겠다. 관찰 평가까지 시행하겠다. 아마 수행 평가 개념이 저희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구체적인 계기였고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97년입니다. 2017년 벌써 20년의 역사들을 이 과정들이 누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98년에 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99년에 이제 블록타임제, 이수광 축소제 저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 2007년 개정부터 이제 집중 이수제, 그다음에 수행평가 비중 확대하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2015년에 개정 과정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2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는 어떤 문제의식과 고민과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20년이라는 시간들이 사실은 길다면 긴 세월인데, 그 20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근데 2015 교육과정에서 과정중심 평가의 부분들 얘기한다는 것들은 아직도 이런 수행평가의 개념들이 현장에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맥락들이거든요. 무엇이 왜 이런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지, 그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알고 싶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아마 오늘 발표 내용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한번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하나 있고요. 저희가 또 눈여겨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일본, 가까운 이웃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아이비 도입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고민해 왔는지 79년입니다. 일본 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죠. 외국인 학교가 이제 아이비를 처음 도입하면서 아이비라는 것들이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79년에 대학에서 아이비 학력들을 인정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2013년에 일본 강요회죠. 저희가 말하면 그러니까 정부 강요, 네? 국무회의에서 저 부분을 일본 재부흥 플랜이라는 것들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어 아이비 개발과 도입이라는 것들이 의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의제로 들어간 것도 정부 스스로 움직인 힘들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얘기하면, 저희 한국에서 얘기하면 경총 있지 않습니까? 경총에서 기업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 낍니다. 기업 현장에서 일본에서 육성된 어떤 인재들을 상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기업이 필요한 그 인재 교육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산업화나 국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문화, 국제적인 언어들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국제시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일본 국내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들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교육을 국제화시키고 개방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비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제기되고요. 그렇다면 아이비를 도입하다, 그러면서 이제 경총을 중심으로 교육 전문가, 학교들이 참여하면서 사실 이게 일본 내에서 이슈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고요. 급기야 2013년도 국무회의죠,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아이비 도입이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부와 기업과 사회 뒷받침과 이런 발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아이비 일본 교육부가 이제 아이비 본부와 협약을 맺고 이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왜 이렇게 아이비 도입이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걸 도입하려는 일본 그 교육 관계자들, 기업인들, 그 정부 관료들의 그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의도와 전략입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읽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건 2016년에 교교대학 연계 시스템 개혁 협의 최종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2017년에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실시 방침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서술형 시험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객관식 선택형 안 된다. 이거 없애겠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서술형 평가 수능이 완전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뿐만 아니라 한 교과의 단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사고력, 판단, 표현력, 협동, 태도, 이런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들도 수업 과정의 평가에 담겠다. 이런 것들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이비 도입이라는 것과 교육개혁, 교육정책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지. 처음 아이비 도입할 때 기본적 목표는 한 200개 정도 학교에서 도입한다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도입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표했던 거에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도입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들의 아이비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2013년과 2016년 저 맥락들을 보시면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도입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해보고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자기화시킵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보십시오. 2017년, 27년 교육개혁 전반의 근본을 바꾸는 교육 정책의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아이비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아이비 도입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도입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이거 귀족 교육 아닌가? 영재에 대한 특별 교육 아닌가? 근데 이걸 공교육까지 도입하겠다? 이런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더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이 아이비 도입이라는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정확한 이 아이비 도입의 논의의 맥락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 아이비 도입을 통해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해하고 싶었고요. 저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의도와 전략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런 의도가 듭니다. 이 아이비 도입 논의가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한정돼 있다면 이 일본이 얘기했던 이런 전략과 시사점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도입이 논의들이 한 1년 정도 진행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주도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도입 자체가 목표인가? 도입한다면 왜 도입하고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